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11월 14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핫랭킹 키워드 5가지 먼저 만나보시죠. 축구 대표팀 무슨 뉴스 생긴 걸까요? 가짜뉴스, 추미애 장관, 전세난, 음주 창극 이렇게 5가지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핫랭킹은 다시 200명대 축구 대표팀도 비상입니다. 국내에서 올해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하고 오늘로 딱 300일 됐습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205명으로 73일 만에 다시 200명대 진입했습니다. 평론가님,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100명대에서 다시 200명대로 나흘밖에 안 걸렸어요. 맞습니다. 어제 191명 나와서 이게 거의 100명 아닌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걱정이다 했는데 오늘 오전 발표를 보면 200명을 넘겼습니다. 205명이 나왔고요. 자, 국내에서만 해도 160여 명. 이 수도권이 이제 대부분이긴 하지만 비수도권도 안심할 수 없게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퍼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 오늘 200명대는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이후에 73일 만에 다시 200명대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4주 동안 계속 증가 추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한 달간 우리는 언제 좀 세 자릿수 아래로 두 자릿수로 떨어지나 한두 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이면서 사실은 이제 세 자릿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고민이 우리가 2월 29일 신천지 대구 사태 때 909명을 찍은 게 가장 높았던 수치고요. 지난 이제 이 8.15 이후 한번 또 2차 대유행이 왔을 때 441명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피크를 찍고 나면 떨어지는데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걸려요. 오래 걸렸죠. 한 번에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900명대에서 600명대, 500명대, 400명대 이렇게 잡아 나가다가 지난 또 8월 여름 이후에는 400명대, 300명대, 200명대, 100명대 간신히 두 자릿수를 보나 했는데 지금 다시 지난 한 달간 이제 200명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지금 이제 우리가 트윈데믹 얘기하던 계절이 온 겁니다. 독감 환자 주변에 많이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이 대중교통에서도 기침하는 분들이 많아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떨어뜨릴 것인가.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네, 국장님 정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짚어봤듯이 지금 유럽 원정에 나선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장 내일 경기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코로나 생긴 이후에 1년 만에 거의 치러지는 그런 경기고 요즘에 유럽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선두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 출전을 한다고 그래서 아마 많은 축구 팬들이 굉장히 좀 기대를 갖고 보려고 할 텐데 원래 내일 오전 5시에 중계를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데 보니까 조현우 선수, 권창훈 선수 또 스태프 포함해서 5명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구협회가 비상이 걸렸고 그래서 이 멕시코 축구협회 또 오스트리아 축구협회 또 우리 축구협회 해서 내일 경기를 예정대로 그냥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음성 반응이 나온 선수들도 다시 한번 또 검사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양성이 더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경기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최종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1차 대구 신천지발 집단 감염, 2차 제일교회발 집단 감염, 3차 대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의료 전문가들은 모두 다 아주 심각한 걱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뭐가 바뀌어 있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5단계로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2, 3단계에서 사이에 1.5단계, 2.5단계가 들어왔는데 문제는 기존에는 3단계 직전까지도 많이 갔는데 이제 3단계는요 상당히 멀어요. 하루에 한 800명에서 1000명이 나올 때 3단계가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단계, 1.5단계, 2단계까지가 상당히 좀 완화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나온 거리두기의 방침에 보면 3단계가 돼도 식당과 카페는 운영을 해요. 다만 앉지 못하고 테이크아웃을 해가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식당도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좀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좀 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방역과 경제 균형에서 너무 경제 쪽에 방점을 뒀던 거리두기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와중에 의료 전문가들은 애초에 좀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런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정말 여기서 여차하면 3차 대유행의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도 격상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천안, 아산, 원주, 순천 등지에서는 자체적인 판단하에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거나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역에 비상에 걸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죠. 시행 첫날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언론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긴 봤는데 구체적으로 액수나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오늘부터 시행가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지금. 유리 마스크는 안 되고요. 비말 차단할 수 있는 100, 90자가 80, 이런 마스크 착용하지 이건 인정이 안 돼요. 변호사님, 상당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다른 것보다 목욕탕 같은 경우도 물속에 있을 때 괜찮지만 물속에 나오면 마스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도대체 탈의실에서 어떻게 마스크를 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시행 초기라서 이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욕탕이나 사우나 같은 곳에서는 사실 물속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써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탈의실에서 마스크를 쓰는 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럼 마스크를 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가야 하느냐? 그럼 목욕탕에서 물속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샤워를 한다랄지 앉아서 씻을 때 마스크를 써야 하느냐, 써지 않아야 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때도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이거 사실 물리적으로 볼 때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수영장도 마찬가지죠. 수영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으냐, 쉴 때. 이런 부분도 사실 수영하고 나서 마스크를 또 쓰면 마스크가 물에 다 젖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이제 효과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고, 또 PC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PC방에서 주로 게임하고 그런 청소년들 또는 어른들도 사실 마스크 벗고 과자 같은 걸 먹는데 게임하면서 과자 먹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도 과연 먹는 거로 봐야 할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앞으로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언제든지 식당 가서 좀 유심히 봤는데 밥 먹을 때 마스크를 벗고 밥을 안 먹을 때, 꼭 밥이 오기를 식사가 제공되기를 기다릴 때, 아니면 식사 제공하고 나서 먹고 나서 원칙은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불편을 주기 때문에 좀 인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어제 국회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이 불분명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혹시 탕에 갔다 오셨습니까? 사우나에? 마스크는 물 속에 있으면 쓰고 있는데 나오면 또 벗으랍니다. 때릴 때는 벗어야 됩니까? 써야 됩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서 적어도 청와대는 좀 고심을 하시고 또 정부 운영에 대한 그런 묘를 발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국장님 노 실장도 선뜻 대답을 못하는 모습인데 이제 앞으로 과태료까지 부과한다고 하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좀 방역 지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하죠. 지금 상황과 그 장소에 따라서 아마 굉장히 많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디까지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언제 벗어야 되고 언제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저게 아마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쭉 만든다고 해도 또 현실에서는 이게 엉뚱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보면서 그거에 감안해서 하나하나 좀 체계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뭐 과태료 부과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쨌든 좀 이 계도하고 그렇게 쓰는 쪽으로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써주십시오 했는데 안 써도 되지, 난 안 쓸래, 뭐 이러는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상황에 따라서 좀 보면서 그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도 코로나19 확진돼서 지금 내일 있을 A매치가 열릴지 말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해외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평론가님 지금 뭐 미국, 네. 유럽, 일본 각국이 다 지금 막 최고치를 찍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는 편인데 예. 우리도 뭐 이 해외 사례를 자기 위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게 유럽에 간 우리 선수들이 코로나에 바로 걸렸다. 예. 하나도 이상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 그럴 개연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계 최고는 미국인데 자 우선 지구 전체로 보면은 지금 5천만 명 넘겼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더 저 감염 속도는 빨라지고 있고요. 미국은 지난 대선 때 하루에 12만 명, 13만 명, 14만 명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이제 16만 1000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요. 하루에 16만 명이요? 우리가 지금 1년 가까이 2만여 명이 누적 확진자인 걸 보면 미국은 하루에 이 16만 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 인구가 뭐 중국이나 인도 같이 뭐 10억 명 넘어가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3억 명 좀 넘는데 이 하루 확진자는 너무나 많고 자 유럽은 어떠냐? 유럽도 지금 심각합니다. 이 영국의 경우에 지금 하루에 3만 명 이상, 3만 3천 명 이상 어제 나왔어요. 네. 프랑스도 3만 명 이상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가 한 6천만 명.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에 뭐 10,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영국은 3만 명 이상 나오고 있다. 하루 10,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는 유럽 나라들이 EU가 27개 나라인데 9개 나라에서 10,000명 이상 확진이 되고 있어요. 예. 유럽은 지금 초비상이고 심각하고요. 이웃나라 일본도 지금 하루 확진자가 드디어 1,600명을 넘겼습니다. 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도쿄에서만 지금 3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상당히 전 세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들으면 알만한 해외 유명 인사들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휴 그랜트죠. 근데 휴 그랜트가 미국 CBS 이제 저녁에 하는 인기 토크쇼에 나와서 이제 본인이 털어놨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아내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털어놨는데 좀 그 휴그랜트가 한 얘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본인은 처음에 땀을 흘리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어느 정도 흘렸냐면 옷이 다 젖을 정도의 땀이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예. 눈알이 뭐 한 3배 정도 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고요. 그 자기 가슴 위에 그냥 거대한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느낌. 답답했다는 뜻인 것 근데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코로나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니까 후각이 마비됐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향수 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뭘 해도 냄새를 못 맡아서 뭐 쓰레기까지 냄새까지 다 맡아봤다고.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게 코로나인가 보다 하고 좀 늦게 간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제 판정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후각이 가장 없어졌을 때, 예. 못 느꼈을 때 그때가 코로나이지 않을까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 냄새를 못 맡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선에서 패배한 결과가 나온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This is a very successful, amazing vaccine at 90% and more. We will work to secure an emergency use authorization, which should be coming down extremely soon. The vaccine will be distributed to frontline workers, the elderly, and high-risk Americans immediately. It will be a matter of weeks. Otherwise, we can't be delivering it to a state that won't be giving it to its people immediately. So we won't be delivering it to New York until we have authorization to do so. And 네, 대선에 대한 승복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면 조만간 국민들에게 다 배포하겠다. 그런데 뉴욕에는 보내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 대단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백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트럼프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 백신을 신뢰하지도 않고 백신 준다고 해도 시민들한테
투약을 하지도 않을 곳에 내가 왜 주냐. 받으려면 뉴욕주 코모 지사가 그러면 그 백신을 신뢰한다. 우리 정부를 신뢰한다는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나도 이런 얘기 하는 거 마음 아프지만 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하고 나서 또 코모 지사의 측근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입증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결국은 유권자들이 그래서 이제 분노해가지고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해고했다. 또 이렇게 또 맞받아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핫랭킹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다음 핫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시켜면 가짜뉴스? 못 말리는 실장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소식에 앞서서 오늘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민노총이 주최하는 민중대회가 열립니다. 보수단체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여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집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건영 기자. 네. 네, 오늘 집회는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네,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민노총이 주최하는 민중대회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서울에선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와 마포역, 서울역 등 25개 장소에서 가맹 조직대 사전 집회가 먼저 열리고요. 오후 3시부터는 여의도 공원에서 99명 규모의 민중대회 본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100명 미만 집회는 허용해 오고 있는데요. 이 인원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99명씩 나눠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여는 겁니다.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선 각각 여의도로 향하는 차량 시위도 이어질 예정인데요. 광주에선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중대회를 2주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이나 대구, 울산, 충북,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선 예정대로 집회가 열립니다. 민노총은 전국 집회 참여 예상 인원을 14,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방역당국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집회 자제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민노총은 소규모 집회를 산발적으로 개최하는 만큼 신고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 논란이 됐던 광복절 보수단체 집회와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집회 인원이 갑자기 불어나는 등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도 서울중앙지검 인근과 강남역 일대에서 집회를 신고했는데요.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5명으로 연일 증가하고 있어 방역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장님, 박 기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인해서 경찰이 일단 집회 자체를 막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난달 왜 보수단체 집회 때 경찰 차벽까지 세워가면서 원천 봉쇄를 하다 보니까 집회 방역에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보면 이제 민노총 등 진보단체 쪽에서 61개 장소에서 31건 집회를 열고 보수 쪽도 마찬가지로 16곳에서 20건의 집회를 엽니다. 이게 3단계로 하다가 5단계로 이제 지침이 바뀐 게 시행이 된 게 지난 7일부터거든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지난 12일부터 100명 미만의 집회는 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보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방역수칙 준수라는 것은 일단 마스크 착용은 뭐 기본이고요. 체온 측정, 또 거리두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왔는지 그 명부를 다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이 보기엔 이제 지난번에 워낙 막 세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왜 집회를 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00명 미만으로 해서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집회를 허가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만약에 그 집회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든지 그러면 경찰이 그에 맞게 100명 미만으로 그걸 제한을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예.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 열린다니까 지켜봐야겠지만 민주노총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몇 달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집회를 제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불법 집회 참여자는 현장에서 즉시 검거하고 운전면허 정지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존중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일 수 없습니다. 경찰의 명운을 걸고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쾌련한 의지로 원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론가님. 네. 물론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기 때문에 네. 집회가 100명 이내, 그러니까 99명까지는 허용하고 있다. 뭐 이건 네. 뭐 반대 바람직하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허용해야 할 상황인데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은 것처럼 정부 여당의 어떤 발언 수위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게 허용해야 할 사안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숫자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200명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허용하는 게 맞나? 지금 3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막는 게 정상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 톤이 달라진 것에 대한 해석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 예. 이제 소국장님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그럼 이게 우리 지지층과 우리 반대층에 대해서 다르게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시민들도 계실 것이고 두 번째는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이 거리두기의 방침이 바뀌었다. 그래서 적어도 100명 미만만 준수한다면 이제는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진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지난번 두 번의 학습 효과입니다. 뭐냐면 그때 기본권이냐 방역이냐 얼마나 예. 우리 사회가 충돌했어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이번에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라는 비판은 좀 피해가보자 하는 좀 이제 어떤 대응 방침에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오늘 또 보수 집회도 열리게 되니까 한번 이제 진보냐 보수냐의 진영 논리보다도 이 제일 중요한 건 방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함께 지켜보시고 정말 어느 쪽 집회든 불미스러운 상황이 없다면 기본권이 허용되는 쪽 흐름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지 않다면 또 늘어난다면 막아야 된다. 이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방역을 더 중시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초겨울에 접어들었다. 우리 시민적인 또 공감대가 일어날 하나의 계기가 눈앞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하지만 야당에서는 집회도 내로남불이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코로나와 지금의 코로나19가 과연 다른 것입니까? 보수 성향의 국민과 진보 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전혀 다른 것입니까? 네, 변호사님, 네. 보수 성향 국민과 진보 성향 국민의 주권이 따로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따로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아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방역에는 이제 보수와 진보 따로 없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은 뭐 차이는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랄지 아니면 집회 자체를 뭐 그 당시에는 10명 이하, 지금 이제 100명 미만, 10명 미만, 100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도 10명 미만이었다고 한다면 10명 미만에서 준수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것은 허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명까지는. 예, 9명까지는. 근데 그때는 철저히 원천적으로 공세를 막았죠. 더군다나 재인산성이라고 해서 차별까지 쌓았기 때문에 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저는 그때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개천절 때. 이번에 민노총 전태일 열사 50주년 기념도 이런 때는 좀 자제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인원수도 많이 모이고 우리가 이제 99명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99명도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근데 99명을 제한했는데 150명, 2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광화문 집회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10명, 9명 허용을 했는데 뭐 몇백 명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원천적으로 봉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지금은 상황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은 그때 했던 그런 방침과 지금의 방침은 다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야당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야당의 문제제기는 이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개천절 한글날 집회 원천 봉쇄 때보다 지금 오히려 신규 확진자도 많아졌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오히려 지금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집회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경찰의 해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그러니까 지난달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된 이후에 집회 인원이 1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부터는 보수단체 집회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이 모일 경우에는 강제 해산 조치, 그리고 방역 수칙을 어기면 엄정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소 국장님, 뭐 이렇다 그러면 내로남불이다, 딱 이렇게 뭐 지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당국에서도 방역당국에서도 그렇게 권고를 했지만 되도록이면 좀 집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어쨌든 이 집회의 자유, 이 기본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 판단해서 100명 미만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단체들에 대해서 그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봐서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각 집회의 주최자들이 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면서 그야말로 집회를 할 수 있느냐 이 어떤 이 역량 이 부분에 달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잣대를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로 볼 것은 아니고 향후에 이 바뀐 상황 속에서 결국은 서로가 그 수칙을 얼마나 잘 지켜갈 수 있느냐. 적극적으로 좀 진보든 보수든 다 같은 국민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집회를 두고 정치권 논란이 커지면서 어제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 발언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둑놈이 아니라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민중 공동 행동에 대해서 확산이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책임이고 국민적 살인자로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시장께서 말씀을 강력하게 하셔야지 됩니다. 지금 그곳에서 정말 그 확진자가 나오고 사망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역시 그 비난을 금치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과하다고 했던 표현을 다시 하라는 말씀입니까?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는 속기록 봤습니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관장들을 비롯한 소관 기관 비서실장님. 네. 그렇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어떡해요?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시는지 아는데 그렇게 발끈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 네, 평론가님 보신 것처럼 뭐 김태년 위원장이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노 실장이 언성을 높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국민에게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이걸 이제 강하게 지금 어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이 얘기가 회자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인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무리를 빚었는데 그 광화문 집회의 주동자들이 살인자와 같다라는 이제 격한 표현을 쓴 것이지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또 심지어는 보수층 국민들, 그 집회에 주로 모였던 분들, 그분들을 향한 표현이 아니었다라고 또 지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제 야당 의원은 아니 그때 국민들에게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는 건데 저는 소통 방식에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자, 살인자를 누구에게 썼느냐 아니냐, 속기록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태년 이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여기에 비서실장에게 뭐라고 한마디 한 이유는 요즘에 이제 추장관건도 그렇고 대부분 내용의 공방이 문제가 아니라 태도를 보고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은 태도를 보고도 판단을 해요. 우리 언어 소통에서 내용이 인지되는 것은 불과 한 20, 30%에 불과하고 태도를 통해서 아, 저 사람 지금 화났구나. 저 사람 지금 분노했네. 그럼 누구한테 화내는 거지? 이게 국민들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태도, 지금 너무 격하게 반응하지 마라. 똑같은 노영민 실장의 얘기를 힘 빼고 감정을 싣지 않고 얘기하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비서실장은 국회만 오면 버럭하네 그러면서 아니 어디가 가짜뉴스 진원지인가 했더니 바로 여기군요. 하고 국회를 또 비난하는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갈등의 악순환이다. 그래서 저는 노영민 실장의 태도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지금 평론가님께서는 태도 문제를 지적했는데 사실 내용에 있어서도 물론 국민을 살인자가 한 적은 없지만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집회 주동자도 분명히 뭐 국민이니까 그걸 야당이 지적한 걸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가짜 뉴스를 좀 국회가 퍼뜨리고 있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이 살인자라고 하면 그건 진짜 그 비서실장 사퇴해야 할 얘기고요. 근데 주동자가 살인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말 맞지 않아요. 그리고 주동이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어감이 아주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광복절 때도 집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민노총 집회에 관해서도 전태열사 50주년 기념에 대해서 주동자라는 표현을 잘 쓰더라고요. 주동자라는 것은 약간 범법행위를 주동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거든요. 언어에서 좀 순화가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노영민 실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국회에 나와서 국회 협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이미지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나오면 항상 발끈해요. 발끈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정 주의를 좀 안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공격한다랄지 아니면 무엇에 대해서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를 하면 거기에 바로 발끈발끈 하면서 대응을 하는 모습이 정말로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오늘 이번에 말실수했다고 보는 것이 국회 또 여기서 가짜 뉴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 자체가 사실 그 자리는 야당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회 자체 또 아니면 그 상임위 자체를 굉장히 모욕을 주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무리 본인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항상 가라앉히고,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보다는 목소리 낮은 사람이 결국은 이긴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품격, 언어의 어떤 순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국장님, 이 청와대에서 가짜뉴스 발언이 나온 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저희가 좀 옛날 사례를 준비해봤는데, 지난 8월에도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당시 민정수석이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갔자 청와대에서는 한마디로 가짜뉴스다라고 바로 맞받았어요. 그런데 정작 지난 8월에 이제 국회에 나온 김혜숙 인사수석한테 야당 의원이 두 사람이 싸웠냐라고 질의를 하자 언쟁을 한 적은 있지만 싸운 적은 없다, 이렇게 답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네. 언쟁은 했는데 싸운 적은, 언쟁이라는 게 말싸움 아닙니까? 우리 한글로 풀면. 네. 의견이 달라서 서로 좀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운 적은 있다. 말로 싸운 적은 있다라는 얘기죠. 사실상 뉘앙스가. 그런데 이제 싸운 적 있다라고 보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가짜뉴스다라고 한마디로 저렇게 해버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김혜숙 전 수석 얘기 들어보면 어쨌든 상당히 의견의 다툼, 갈등이 있었다라는 부분은 사실로 확인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런 보도나 저런 게 나왔을 때 대응이 그냥 가짜뉴스다 이렇게 그냥 딱지를 붙여서 재단을 하지 말고, 의견이 서로 좀 다른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런 건 통상적인 보통 회사라든지 기관에서의 의견의 어떤 다툼 정도였고 잘 조율이 됐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딱 가짜뉴스다 해버리니까 그걸 듣는 국민들도 그렇고 또 보도한 언론에서도 사실인데 왜 가짜뉴스라고 하느냐, 이게 자꾸 이렇게 중첩되는 거여서 정말 그런 부분에서의 대응은 참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집회 중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섰죠. 주말 이 확진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집회 이후 그 추이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참여연대 민변마저도 외로운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명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입법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진보 성향의 단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추 장관이 검토를 지시한 이른바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 법안이 뭔지 변호사님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법무부가 지난 12일에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추미애 장관이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서 채널 A의 피의자 한동훈 딱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을 하자는 건데 그 전제로서 한동훈 연구위원처럼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 등을 통해서 이행을 강제하고, 이행을 강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입법을 하도록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지금 많은 논쟁이 있는 거죠. 네, 변호사님, 그런데 비판이 만만치 않은 게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민변도 그렇고 참여연대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거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법조인 아닙니까? 더구나 판사 출신이에요. 물론 이제 법조를 떠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렇는지 법적인 감각을 좀 잃어버렸는지 그런 저는 의아심이 좀 듭니다. 네. 지금 헌법 12조에 보면 누구든지 국민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불리한 짓을 강요당하지 않으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 규정도 보면 사실 우리가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법원에서 증언을 하든
진술할 때는 반드시 고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게 돼 있거든요. 당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정경심 교수랄지 다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수사할 때 진술 거부권, 조 전 장관은 아예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런데 휴대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처벌하겠다. 이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진술 거부권, 인권, 양심의 자유 이런 것을 전형적으로 침해하는 입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법조인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조금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이걸 몰랐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테러방지법 제정 당시 추 장관의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 법안인 것입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부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인 것입니다. 예, 추 장관이 민주당 의원이었던 2016년 테러방지법 저지 필리버스터라면서 위헌성을 지적한 지금 대목인데요. 국장님, 조금 전에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에 있는 인위적인 방법의 진술 요구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 이런 지적을 한 건데 결국 이게 결국은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과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맥락이 좀 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 당시에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방지법 입법을 추진을 할 때 당시 야당 의원이었죠.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필리버스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192시간 정도 했는데 16번째 발언자로 나와서 한 2시간 정도 쭉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 중에 어쨌든 이 국가정보원이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제 반박을 하고 비판을 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추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맥락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비밀번호 해제와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의 보편적인 기본권, 그러니까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는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이제 추 장관이 던졌기 때문에 이게 여당 내에서도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본격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미 참여연대와 민변에서도 반대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이 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결국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라는 그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점도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변호사님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법무부에서는 인권 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단 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쳤단 말이에요. 그 추미애 장관이 원래 공격을 아무리 받아도 중단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런데 갑자기 또 요새 N번방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데 그때는 한동훈 연구위원이라고 딱 찍었어요. 한동훈 연구위원 같은 피의자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갑자기 N번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법무부가 한 대로 그대로 얘기를 하면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렇게 비밀번호 해제할 때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아동 음란물 범죄, N번방이 전형적이겠죠? 또 사이버 테러 한정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상에 보면 한동훈 검사장과 연관된 범죄는 또 여기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처음에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얘기를 했다가 다시 N번방을 왜 여기다가 갑자기 들이대서 이걸 굉장히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그러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송에 나와서 이게 검찰개혁과도 좀 방향이 맞지 않아요. 검찰개혁은 제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정치의 중립성, 독립성이잖아요. 예. 두 번째가 수사의 어떤 인권, 수사 편의성을 위해서 인권을 훼손해서 안 된다는 게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여당이랄지 정부에서 제가 볼 땐 방향을 잘 설정하고 어떤 명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방향이 좀 틀어진 거예요.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랄지 윤석열 총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검찰 개혁 방향인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들어서면서 그런 인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상당히 어떤 명분이 좀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랄지 윤석열을 사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지렛대로 활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법무부에서 N번방 사례도 예를 들었지만 영국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있다. 외국에도 이런 이제 비밀번호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면 나로 처벌하는 그런 법안들이 있다. 이렇게 법무부 밝히고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정부도 그렇고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꼭 외국을 얘기해요. 근데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외국에서 제정됐다 하더라도 그 법이랄지 아니면 뭐 세금 문제가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긍정적이냐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걸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도입할지를 검토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영국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법도 인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한 7년 정도 유보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현재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인권 침해법이라고 해서 악법으로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헌법과 우리 헌법도 다른 측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법제도 다릅니다. 우리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실은 이런 법을 제정하면 헌법 위반이 될 소지가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인 어떤 기분이나 감정에서 제정을 하고 지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시민단체랄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필요 여부에서 충분한 숙고가 필요한 다음에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예. 평론가님, 지금 추 장관은 처음 이 법률을 제정할 때 결국 한동훈 검사가 사례를 들었는데 한 검사장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취재 발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발언은 조금 안 하는 게 좋았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시민단체들과 법조인들이 아까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김광삼 변호사의 발언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이 반론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한마디를 더 얹을 필요는 없었다. 당사자가 얹을 필요는 없었다. 왜냐하면 이제 당사자기 때문에 이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은 자기 해명이에요. 이 대목은 이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냐면 지금 허위 주장을 했다. 추미애 장관이 뭐냐면 자신이 마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렇진 않다. 내용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제출된 한 대의 휴대폰이 있는데 그것은 비밀번호 해제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내용을 못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된 정진웅 이제 부장검사와의 싸움 사실은 독직 폭행으로 지금 기소돼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압수수색이 집행되기 전에 변호사를 부르려던 행동에서 정진웅 이제 검사의 주장은 내용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알고 저지하려고 했는데 몸의 중심을 잃고 같이 넘어졌을 뿐이다. 이게 이제 정진웅 검사의 주장이고 한동훈 검사장은 아니다. 갑자기 책상을 넘어 달려와서 날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이거 폭행이다. 독직 폭행으로 고소를 했고 기소까지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여기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재판의 판결을 앞으로 지켜볼 문제이고 그래서 이 부분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허위이다. 라는 또 주장은 한동훈 검사장 입장에서는 내놓을 만한 입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비밀번호 공개법뿐만 아니라 추 장관이 꺼내든 또 다른 카드가 있었죠. 바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추 장관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기억하고 계시죠? 그 이후로는 또 그런 구성으로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자체가
모욕적이거나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 장관님 좀 협조 좀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영상 보시면 이제 민주당 소속의 정성호 예결위원장까지 나서서 좀 정도껏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발언 이후에 그야말로 악플 세례를 받았다 이런 심경을 남겼어요. 정성호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데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시달렸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최근 여권의 흐름이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성호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얼마 전에 그 정세균 국무총리도 윤석열 총장은 자숙하고 추미애 장관은 좀 점잖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점잖은 얘기지만 굉장히 총리로서는 작심을 하고 한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여권 내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특히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이 불만의 수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이제 정성호 예결위원장의 얘기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른바 적극 지지층 측에서 그렇게 하라고 180석 줬냐. 당신, 이제 이재명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지사 관련된 뭐 지금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마 문자 같은 것들을 많이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결국 여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가 경쟁력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막 이렇게 비판하고 말도 안 되는 식이다 이렇게 문자 폭탄 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상황 자체를 좀 보면서 그 속에서의 나름의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주 그 정치 뉴스 중에 가장 뜨거웠던 건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런 소식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두 개 여론조사가 나온 게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보다 오히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았던 조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안입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거죠. 윤석열 총장이 11%로 전달보다는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3위에 올라있는 또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다르냐? 평론가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이게 될까요? 불과 사흘 사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같은 동시기에 조사인데 하나는 24.7%로 민주당의 양강구도 두 주자를 압도하고 1위. 물론 이제 이 두 번째 이낙연 그 대표하고는 오차범위 내 1위긴 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이게 거의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이 양강구도 19%에 이제 윤석열 총장 11%. 그러니까 격차가 커도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조사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길 리서치 조사는요, 저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화가 돼 있어요. 뭐냐면은 여권의 주자 3명, 야권의 주자 3명을 이 6명만 조사한 거기 때문에 또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스러울 수 있는 게 아무리 지지율이 지금은 낮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배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6명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 중에 어떤 이 인물을 차기 대권 주자로 지지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게 좀 쏠림 현상이 강하게 일어났다. 특히 야권 지지층에서 결국은 이제 고를 사람이 윤석열 총장밖에 없었다. 이런 이제 이 조사 방식의 비교가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이제 효과가 작용을 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마다 또 조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보통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두 개 다 참고 자료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게 정답이다 이걸 찾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국회 운영위에서도 윤 총장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검찰총장은 정치가입니까? 관료입니까? 정치가는 아닙니다. 저는 정치 영역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뭐 본인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검찰총장이 이미 정치 영역으로 들어와서 정치를 하는 모습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잘 판단해서 처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한랭킹 이어가기 전에요.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관련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주말 집회가 좀 예고돼 있죠. 오후 2시부터 본격적으로 집회가 진행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말 집회를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집회 자유 중요하지만 국민 안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 공간에서 조용한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저희가 조금 전 알아본 것처럼 200명대가 넘어섰죠, 어제.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 의무 착용 등 방역 관리에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씩 양보해서 서로 배려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전세난 정말 참고 견디면 되나요? 네, 이 제목은 오늘 아침 동아일보 1면 제목인데요. 그대로 옮겼습니다.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진행된 지 오늘로 107일째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국이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통계 자료인데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71주 연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전세 수급 지수라고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100이 넘어가면 공급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131.1, 2012년 통계를 만든 이후로 작성한 이후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소 국장님, 네. 말 그대로 전세 대란이다 이런 말이 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문제는 전세난도 아니지만 대책이 그걸 해소할 대책이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또 심각한 문제죠. 이게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KB 부동산 시세 보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그때 6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9월 이게 한 9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한 아파트 가격이 5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지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과거에는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어떤 내 집 마련의 구조가 있었는데 그 구조 자체가 크게 이제 틀 자체가 지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어떤 뭐 집에 돈이 많거나 부자가 아니면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를 구하게 되는데 전세 물량은 또 없는 거고 수도권에 물량이 없으니까 점점 외곽으로 이제 그게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내년과 내후년 이 주택 공급 예정을 보면은 내년에도 한 2만 7천 호 정도에서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좀 이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이 공급할 수 있는 쪽으로의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편호가는 실제로 전셋값도 너무 비싸고 그마저도 구하기가 힘드니까 뭐 꼭 서울이 아니어도 집을 그냥 사자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악순환이에요. 서울 사는 뭐 제가 아는 한 분이 최근에 여주에 지금 이 청약을 넣었는데 덜컥 당첨이 됐다. 당첨이 어렵게 됐으니까 이건 사긴 사야겠는데 여주에서 출퇴근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막 청약도 넣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도 젊을 때부터 중년까지 전세를 오래 살았는데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가 안정화되면 매매가 떨어져요. 왜냐면 전세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그리고 젊을 때 많이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직장 상황에 따라서 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건 매매보다 전세가 편하고. 그런데 지금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특히 젊은 층들 20, 30, 40에서 야 이게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더 비싸질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끌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이제 양가 집안의 지원을 다 받아서 모을 수 있는 돈 다 모아서 힘들게 집을 하나 이제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나중에 또 큰 패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 매매 지수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세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평론가님께서도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 이런 표현인데 어제 정부가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보면 이달 말부터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아서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회수하겠다. 이런 발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끌도 불가능해졌다. 이런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경제의 핵폭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에 전세금이 엄청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 자체가 그전에는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 대출이 주로 가계 대출에서 중요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제 전세 대출이 거의 가세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그 매매 가격과 전세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로 어차피 전세를 못 구하니까 그럼 매매로 하겠다. 근데 매매하면 사실 대출 규제가 엄청 심해서 사실 대출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신용 대출입니다. 그리고 신용으로 그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향후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 대출 받아서 집을 사게 되면 1년 내에 규제 지역이에요. 이제 지역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회수한다는 거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집을 사고 싶어도 사실은 뭐 부동산 대출도 안 되죠. 신용 대출도 안 되죠. 그럼 집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전세 대출도 사실은 이제 거의 막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매매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대출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전세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그 매매가보다도 더 높으면 대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세금은 올라갔는데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현상이 사회 곳곳 나타나니까 결국 전세도 갈 수 없고 집도 살 수 없는 이런 아주 이제 막막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주택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정부에선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두고 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공급되는 물량도 줄지만 기존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이번에 전세 시장과 관련돼서는 사실 임대차 3법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2년간 안정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저는 같이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인지 아닌지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는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진작 발표했을 거다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비판을 받게 되는데 이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해도 됩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전에 있던 발표했던 정책, 전세 어떤 공급 물량 확대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발표한 대책들을 좀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요. 우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뾰족한 대책은 뭐 크게 기대 안 하는 게 맞다. 기존 대책을 충실히 하겠다. 뭐 이렇게 들리네요.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벌써 정부가 다 했겠죠. 소국장님, 조금 전에도 전세 대란도 문제지만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거 실토한 건가요? 홍 부총리가 어쨌든 경제 정책의 사령탑 아닙니까? 지난번에 뭐 한번 사표 제출 관련된 이런 해프닝도 있고 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상 뭐 그 대책이 없다는 걸 시인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조금 더 저런 표현은 좀 사실상 경제 사령탑으로서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 서울의 부동산과 관련된 민심이 굉장히 악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홍남기 부총리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 부동산과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과 사령탑이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두 사람 부분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부분을 생각을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각과 관련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부분이 결국 이제 정책이라는 것들도 많은 뭐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가지만 누가 그 정책을 집행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 일단은 좀 홍남기 부총리가 중심을 잡고 진중하게 이 상황을 좀 관리해 나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여당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진성주 의원 같은 경우 전세 계약 갱신 시 5% 지금 인상안이 있는데 이것을 신규 계약에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값 상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요. 또 윤준명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에게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물론 홍남기 부총리는 가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우려돼서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여전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전세가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평론가님 또 보면 박강호 의원 같은 경우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냈는데 지금 2+2 새 임대차 보호법이 2년 플러스 2년에서 4년 동안 이제 그렇죠. 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3+3으로 오히려 늘리자. 6년으로 늘리자.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지금 대안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니, 심지어는 뭐 프랑스 사례를 인용하면서 임차인이 원하는 한 영구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계를 봐가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프랑스와 우리나라가 지금 완전히 주택에 대한 개념부터 주택시장의 특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의견들은 나올 수 있지만 문제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 여당 정치인에 의해서 막 이야기가 되는데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무게가 실리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정책이 입안되고 발의되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여당 의원들의 입장이 모여지면 지금 국회는 거의 모든 법안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민들은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건물주와 임차인, 세입자 입장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것을 그럼 실행하는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에게 질문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검토한 바 없다. 예. 그럼 이거는 대혼란이죠. 기대했던 세입자 입장에서는 뭐야 안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거 굉장히 우려했던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거 할까? 안 한다는 건가? 믿어도 될까? 그러니까 이 시장 교란이 경제는 심리인 이 시대에 오히려 시장에서 복잡한 시그널이 오히려 이제 좌충우돌하게 만드는 나쁜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중한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한 랭킹 끊임없이 반복되는 음주 창급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는 한 시내버스 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운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영상 함께 보실 텐데요. 승객을 내려준 이 시내버스가 출발하다가 멈춰섭니다. 이제 멈춰서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앉아있는 승객들이 이제 버스 안에서 일제히 내려서 뒤에 오는 버스에 갈아탑니다. 이 경찰의 통솔하에 이 승객들이 버스를 갈아타는 모습인데요. 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모습입니다. 평론가님 딱 보기에도 승객이 꽤 많아 보이는데 정말 아찔한 것 같아요. 새벽 5시에 일하러 나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저분들은 정말 하루 열심히 살겠다고 이제 새벽 출근을 하고 있는 건데 귀가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버스 기사가 이상한 거죠. 지금 승객들이 보기에 이렇게 꽉 찬 승객들이 있는 버스에 기사가 이상하다. 술 냄새가 풍긴다. 그럼 이제 동시에 술렁술렁하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이 승객이 이 버스 기사를 신고했다. 음주운전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출동해 보니까 사실이었고 결국은 버스 기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새벽까지 술 먹고 어제도 제가 모임이 있었는데 한 서너 명 모였다가 집이 한 5, 6km인데 저는 술을 안 마셨어요. 한 2잔 마셨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행이 모두 다 이 대리기사 부르는 거 확인하고 헤어지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혼자 자기 차를 몰고 귀가하는 것도 큰일 날 일인데 지금 시대에. 그럼요. 이건 지금 대중교통을 운전하는 기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21세기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벌어졌다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이 버스 기사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와 경찰 얘기 차례로 들어보시죠. 계속 물 마시고 그냥 계속 돌아니까는 호응 안 하고 평소와 달리 차가 너무 세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면서 보니까 이제 술 냄새가 이렇게 나니까 그래서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변호사님, 네. 지금 버스 기사분들은 운전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측정을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면서요. 작년 2월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 운전자, 버스랄지 아니면 택시 운전자는 뭐 술 먹고 운전한다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이제 택시 운전사를 비롯해서 버스 운전사, 이번 사건과 같이 이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뭐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하는 것도 굉장히 뭐 큰 문제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는 이게 사고 위험성이 훨씬 더 높고 또 사고가 이어지면 그로 인해서 이제 사상자가 발생할 확률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버스나 택시도 사실은 이제 배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버스가 이제 첫 배차하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도록 자동차 운수여객법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과연 운수업자들이 지키고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적어도 대중교통의 운전자에 한해서는 버스나 택시에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불었는데 음주인 것이 확인이 되면 버스를 아예 운전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적어도 대중교통에 먼저 이걸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 얘기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사흘 전 20대 오토바이 배달부를 덮친 음주운전 사고 기억하시죠? 채널의 취재 결과 당시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가 4차 술자리까지 하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하루 전에 지인 2명과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인데요. 네. 밤 11시부터 이어진 술자리가 다음날 새벽 1시에 끝났습니다. 소주 4병을 나눠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이미 3차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새벽 2시까지 4차 술자리를 갖고 직접 운전을 했다는 건데요. 이 운전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안 하고 싶어요, 저렇게. 진짜 좋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피해자 가족에게는요? 가족분들에게도 사죄드리고. 네, 변호사님, 해당 피해 남성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결국 이 운전자는 구속이 됐어요. 윤창호법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히 윤창호법 적용이 되죠. 윤창호법이 우리가 이제 도로교통법이랄지 이제 특가법에서 처벌 규정이 굉장히 강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주운전을 인해서 이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면 3년 이상 무기징역, 형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해를 입히게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그러니까 최고로 15년까지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꾸 그 윤창호법이 사실은 처음에 시행이 될 때는 상당히 경각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음주운전의 어떤 통계 숫자를 보면 줄어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굉장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수치가 0.1이 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0.1 정도 넘으면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이 먹을 정도의 아주 만취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사건 사고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